안녕하세요. 아직도 전철을 생각하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한번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던 건 아이들에게 엄마를 잃게 했다는 사실과 제 결혼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제 선택으로 어머니께서 겪으셔야 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죠. 당시 제 결혼 생활과 제 인생 전반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일기를 쓰듯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나이 18, 여동생의 나이 16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진 가족을 자신의 뜻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려던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나무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그만큼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우린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서 1분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고 아버지 뜻에 거슬리면 우리 남매나 어머니에겐 어김없이 매가 날아오곤 했죠. 어머니, 아버지요?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밖에선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가족만 쥐잡듯이 잡는 한심한 인간이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짓눌려 살지 말고 이혼하세요. 우리 셋이서만 사람답게 좀 살아요. 저는 덩치가 커지고 철이 들며 어머니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에게 눌려 사셨던 어머니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18살이던 어느 날 어머니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혼을 통보하셨죠. 그때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들더군요. 어느새 등치도 힘도 아버지보다 크고 세졌던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한테 또 손 올리기만 해봐요, 어디. 그땐 이렇게 손목 붙잡는 걸로 안 끝날 테니까. 제게 힘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아는 아버진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었던 그 인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욕짓거리를 했죠. 그래,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이랑 똑같이 못 나빠진 애들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나도 먹여주고 입혀주는 애도 모르는 버러지 같은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큰 용기를 내어 이혼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많던 아버지에게 꽤 넉넉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세 식구의 평화로운 새 인생이 시작된 거죠. 어머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키운 걸 두고두고 미안해하셨고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나중에 너희들은 결혼하게 되면 항상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잊지 말고 존중해줘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남을 억압하면 못 쓰는 법이야. 어머니는 훗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린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죠.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저는 부모님의 이혼이 우리 세 식구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뭐든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더군요. 미안하지만 동이군. 우린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 우린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다 티가 나는 법이네. 모친께서 얼마나 책임감이 없었으면 부모라는 사람이 이혼을 선택했을꼬. 저는 나이 29살 때 파혼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당시 예비신부의 부모님이 제 가정 환경을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다른 말이야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치고 어떻게든 이해하겠지만 제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건 못 참겠더군요. 저희 어머니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책임감 있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랬으니 그런 아버지란 사람 밑에서 도망도 안 가고 자식인 우리를 위해 남아 계셨던 거겠죠. 두 분은 운이 좋아서 저희 어머니나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겠지만 저도 동생도 어머니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디긴 했어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 발자국씩 걸어왔단 말입니다. 예,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남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 하는 분들 저도 제 장인 장모님으로 못 모시겠네요. 인사를 갔던 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가정의 자식이란 이유로 파혼을 겪게 됐죠.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집 앞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던 예비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제 파혼 이유를 알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한 건 너를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네 발목을 이렇게 붙잡았구나. 너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동희야. 아니에요, 어머니. 왜 제 파혼을 어머니 탓을 하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닌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제게 오래도록 미안해 하시더군요. 다행히 3년 뒤 제 여동생은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나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머닌 저를 종종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혼 4년 뒤 제가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 누구보다 좋아하기도 하셨죠. 난 동희 씨 그 자존감 높고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가 너무 멋있더라. 리더십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동희 씨는 딱 내 이상형이야. 그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같은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내는 당시 업무적으로 자주 만났던 의류회사의 직원이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아내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아내는 당시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뒤 제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왔어요. 그런 당찬 아내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우린 인연이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도 잘하려고 노력해줬죠. 처가와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는데 그건 서로 무관심한 처가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나. 키울 만큼 키워놨으니 이젠 자식들도 알아서 살아야지. 우린 우리대로 알아서 살 테니 자주 안부 전할 필요도 없고 자주 찾아올 필요도 없네.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동생인 처남이 대학을 가자마자 모든 지원을 끊고 귀농하셨다는군요. 아내와 처남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들 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했다고 했죠. 아내는 학창시절에도 크게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난 부모님 사랑 받고 사는 친구들이 가끔은 부러웠어. 그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난 동생하고도 안 친해서 서로 명절 때 부모님 집에서 볼 때 말곤 연락도 잘 안 해. 여보, 그래서 난 결혼하면 꼭 내 가정은 화목하게 이뤄내고 싶었어. 난 애들을 낳으면 일도 육아도 잘 해내는 멋진 워킹맘이 될 거야. 아내는 꼭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우린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엔 딸을 낳았어요. 저는 아이를 천천히 그리고 한 명만 가지고 싶었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둘 이상은 낳고 싶어 했고 또한 빨리 출산을 한 후 복직도 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출산 전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기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아내는 둘째를 낳은 뒤 복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야근이 길어져서 대안이랑 예솔이 못 데리러 갈 것 같아. 당신이 대신 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주라. 뭐? 오늘은 당신 애들 하원 당번이었잖아. 나 오늘 진짜 중요한 회식 있어서 못 빠진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일찍이나 얘기하던가. 나 지금 회식 중이라고. 미안해. 근데 나 이번 프로젝트 진짜 잘 해내야 한단 말이야. 아무튼 난 애들 데리러 못 가니까 부탁 좀 할게. 끊어. 여보, 여보!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아내는 아이들이 아플 땐 조퇴해서 병원도 가고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아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더군요. 서로 잘 분담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건만 애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게 되니 버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가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서운함도 토로하게 됐어요. 당신만 회사 다녀?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애들 맡기로 한 날에 중요한 미팅 회의 일정 최대한 몰아놓고 있는데 자꾸 멋대로 굴면 어떡해?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나 애들 낳는다고 휴가 가 있는 동안 밑에서 후배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는지 알아? 애 엄마가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상사들도 은근히 눈치 준단 말이야. 그 와중에 내가 더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건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애들은 놔둬도 크잖아. 근데 일은 손 놓으면 바로 끝이라고. 그래, 나 육아랑 일 둘 다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아. 인정해. 당신이 천천히 그리고 한 명만 낳자고 한 거 내가 보채서 이렇게 빨리 둘이나 낳은 것도 미안해. 근데 나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난 애들도 애들이지만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어떻게 저런 무책임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독박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 와중에 걱정하실까봐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건만 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전화를 주셨더군요. 동희야, 너 애들 돌보기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 다 일이 바빠서 애들 감당하기 힘들다며 어머니 울먹이면서 전화 왔더라. 제발 애들 육아 좀 도와달라고. 시골 사는 안사돈께선 자신들에게 도움 청하지 말라고 진즉에 못 박아놨다며.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런 전화를 했겠니?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애들을 좀 맡기면 안 되냐며 제게 두어 번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쓸지언정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거절했죠. 요즘엔 시집살이가 아닌 며느리살이라는 말도 있다는데 평생 힘들게 사신 어머니께 부담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 집에 합가해서 아이들을 좀 봐주면 안 되냐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죄송해하는 저를 오히려 꾸짖으시더군요. 내가 결혼하면 네 안 사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지? 물론 애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어머니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어쩌겠니? 네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늘 말했었지? 결혼하면 항상 배우자를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안 그래도 나도 각박한 서울에서 혼자 살기 외로웠던 차였다. 어멈도 너도 힘들지 않게 내가 가서 애들 봐주마. 나야 늙음하게 손주들 재롱 보며 살고 좋지 뭐. 어머니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합가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께 기대게 된 일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아내와 상의 후 다달이 어머니께 100만 원씩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것도 처음엔 200만 원이었던 걸 어머니께서 안 받는다고 우기시기에 겨우 100만 원으로 맞췄던 거죠. 그렇게 우린 아들이 3살, 딸이 2살 때 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마.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너 좋아하는 두부조림이랑 계란말이 해놨다. 얼른 밥 먹자꾸나.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희 엄만 저 학교 다닐 때도 놀러 다니기 바쁘셔서 밥도 잘 안 챙겨주셨는데 어머님 덕에 요즘엔 애들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애들만 봐주셔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밥까지 차려주시고 이따 청소긴 제가 돌릴게요. 그리고 주말엔 집사람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밥 차릴게요. 어머니가 오시자 저희 집엔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낸 저희 어머니만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어머닌 아내가 장인 장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다며 아내를 많이 안쓰러워하셨어요. 때문에 아내를 딸처럼 아껴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로 배려를 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녀는 아내가 나이 40에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셔츠 세탁소에서 안 찾아오셨어요? 아유, 내가 어제 세탁소 간다는 걸 그만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오늘 꼭 입어야 하는 거니? 네, 오늘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거 입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어머님이 찾아온다고 하셔서 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저 회의 망하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 어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 모르세요? 근데 더부룩하게 아침으로 볶음밥이 뭐예요? 아우, 전 안 먹을래요. 아내는 맡은 일이 많아지며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저희 어머니께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반찬 투정이나 삐죽거림이야 눈총을 주고 말았는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마음 여린 어머니 그런 아내에게 민망한 듯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저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요즘 초등학생도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면 혼쭐이 나는 법이야. 하물며 우리 애들 봐주려고 와 계신 어머니한테 어디서 투정질이야? 우리 어머니가 당신 수 받으러 오셨어? 셔츠야 정 중요한 거면 당신이 진즉 신경 쓰던가 아니면 다른 거 입고 가면 될 일이고 술 마시고 속이 안 좋으면 당신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니, 난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럼 여유 있는 어머님이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일에 미쳐 살라고 떠밀었어? 일은 일대로, 회식은 회식대로 다 따라다니는 당신을 우리 어머니 무슨 죄로 애들까지 보면서 뒤치다거리 해주셔야 하냐고.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어머니가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진짜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알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심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요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팀장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위에서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일도 늘어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민해졌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 알겠다. 난 괜찮다. 오죽일이 힘들었으면 그런 투정까지 부렸겠니.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동희야, 어멈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더 윽박지르지 말거라. 애들도 다 듣잖니. 아내는 제가 버럭하자 그제야 어머니께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까지 흘렸는데 어머니 놀라서 그런 아내를 안고 달래주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항상 아내 편을 들어주셨죠. 나중에 어머닌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집사람한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까 집사람이 어머니 어려운 줄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친부모 자식처럼 지낸다고 해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죠. 나도 안다. 그 중심을 네가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말이야. 근데 어머니 말은 내가 편하다고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야 내가 엄마지만 어머한테 평생 모르고 살아왔던 생판남이었잖아. 그래서 소외감을 느낄까봐 내가 더 잘해주게 된다. 너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남편으로서 네 아내 편도 들고 더 감싸 안아줘라. 어머니는 행복하지 못했던 자신 대신 며느리라도 행복한 아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죄송하긴 했던 건지 아내는 한동안 풀이 주고 지냈어요. 저도 어머니도 마음이 좋지 않아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해주었는데 그제야 아내는 다시 평소 모습처럼 돌아왔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내는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지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시장조사 때문에 주말에도 지방 출장 좀 가야 해서요. 애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이번 주 내내 야근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서요. 저 이번 주말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잘래요. 깨우지 말아주세요. 아내는 일에 미쳐가며 집엔 거의 하숙집처럼 머물렀어요. 저도 건너 아내의 회사 사정을 알았던 터라 아내가 진짜 일 때문에 바쁜 건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갈수록 정말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긴커녕 집에선 잠만 자기 바빴고 밥을 먹어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세탁기 한 번 자기 손으로 돌리는 법이 없었죠. 동희야, 너도 힘든데 그냥 들어가서 쉬어. 애들이랑 놀아주던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애도 아닌데 바빠도 제가 먹은 거 씻고 제 빨래는 제가 개야죠. 집사람이 힘들어서 못하는 만큼 저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늘 죄송해요, 어머니. 나야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거지. 그럼 TV 보면서 엄마랑 같이 개 잡구나. 할머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래요. 저도요, 저도. 그래도 저는 꾹 참고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덜 힘든 사람이 더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으로요. 저는 어머니 혼자 힘드시지 않게 주말에도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였어요. 집 청소를 하고 애들과 놀아주고 주말엔 어머니 대신 음식도 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힘들다며 쉬는 날엔 외출하기도 귀찮아했는데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들과 넷이 놀러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소외감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빠, 저번에 갔던 박물관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또 가요. 대안아,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도 얘기해 줄래? 저번 주에 아빠랑 할머니랑 갔던 박물관이요. 근데 왜 엄마하고는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해? 엄만 맨날 바쁘잖아요. 우리가 놀아달라고 해도 잘 테니까 맨날 저리 가라고 하니까요. 그건 엄마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지. 오늘 저녁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우리 대안이 뭐 좋아하더라? 소세지? 아니요. 전 할머니가 해주시는 볶음밥이 제일 좋아요. 여보, 우리 애들 소세지 안 좋아해. 햄은 좋아하는데 소세지는 싫어하더라고. 그래? 근데 여보, 당신 구두 산 지 얼마나 됐더라? 회사원은 항상 복장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알지? 우리 내일 같이 백화점에 당신 신발 좀 사러 갈까? 아, 나 저번 달에 어머니랑 같이 외출해서 구두 2켤레나 샀어. 괜찮다는데도 어머니가 귀엽고 나한테 구두를 사주시더라고. 내 구두가 많이 낡았다면서 말이야. 아내는 그제야 가족에게 다가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평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아내는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도 제대로 모르고 제가 한 달이나 신고 다닌 구두에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민망한 듯 웃으며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제 자리를 어머님이 대신 꿰차고 계시네요. 항상 저 대신 애들하고 남편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다. 너야 일이 워낙 바빴지 않니? 그래도 이제부턴 저도 식구들 위해서 노력 좀 해야겠어요. 아내는 그날 이후 조금씩이나마 저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늘 학교에서 소풍 가지?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솜씨 좀 발휘해봤어. 너희들 좋아하는 참치김밥으로 도시락 쌌지롱. 여보, 당신 것도 쌌으니까 회사 가서 점심으로 먹어. 당신이 이걸 다 쌌다고? 언제 이렇게 일찍 일어났대? 아유, 난 자느라 당신 일어난 줄도 몰랐네. 우리 대안이 예솔이 좋겠다. 여보, 내가 오늘 일찍 퇴근한 김에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다 돌렸어.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아내표 김치찌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엔 일찍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쉬기 바쁜 사람이 웬일이래? 고마워, 고생했어.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아내는 가끔씩이나마 아침이나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고 집안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내가 힘들겠다며 주말엔 아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는데 어머님.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라니까. 여보, 오늘은 어머님 애들 육아에서 벗어나시게 우리끼리 놀러 다녀올까?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 대신 엄마랑 아빠랑 놀러 갔다 오자. 할머니 없이요? 싫은데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에이, 할머니도 가끔은 쉬셔야지.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이 헬민 집에서 좀 쉴 테니까 오늘은 엄마랑 사이좋게 놀다 오렴. 아내는 그런 어머니께 고마워했어요. 또한 어머니께는 육아 좀 쉬시라고 말하며 평소와 달리 먼저 아이들에게 놀러 나가자고 권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아내가 늦게나마 달라진 줄 알고 기뻤습니다. 아니, 그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아내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던 시커먼 마음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와, 할머니, 여기가 진짜 예솔이 방이에요? 그래, 이제 할미랑 둘이 같이 쓰는 방이 아니라 예솔이 혼자 쓰는 방이 생겼구나. 좋지? 제 방이 생긴 건 좋은데요. 그래도 잠은 할머니랑 같이 잘래요. 전 할머니 옆이 좋아요. 저도요, 할머니. 전 어른 돼서도 할머니 옆에서 잘 거예요. 우린 아이들이 9살, 8살이 됐던 늦가을에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며 각자의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 4개짜리 준 신축 아파트로 집을 넓혔던 거죠. 서울 외곽에 위치했던 아파트이긴 해도 전엔 빌라에 살았기에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가기까진 그동안 모은 돈 외에도 꽤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흔쾌히 전에 살던 집을 팔았던 돈을 보태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돈과 대출을 껴서 우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우리 가운데 가장 들떴던 건 아내였어요. 좀 외곽이긴 해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되다니 이제야 내가 진짜 성공한 것 같아. 이 거실 뷰 좀 봐. 화장실은 왜 이렇게 반짝거려? 여보, 나 너무 행복해. 아내는 자신의 SNS에 집 사진을 마구 올려댔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엔 성공의 맛, 이러려고 지금껏 치열하게 살았지 등등의 자랑 섞인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솔직히 아내와 제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억소리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때문에 그 집은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곳이었죠. 그런데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사한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니 솔직히 떨떠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아내의 기분에 초를 치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아내는 직장 동료 5명 정도를 불러 송년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 자랑을 했더니 다들 구경 오고 싶다지 뭐야? 당신도 준영 씨랑 혜원 씨 알지? 예전에 같이 프로젝트 했던 직원들 말이야. 겸사겸사 우리 결혼식 이후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좋잖아. 아내 말대로 그들 중 둘은 저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송년회 음식을 하겠다며 직장 동료들을 초대한 금요일엔 연차까지 냈더라고요. 그날 어머니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뒤 애들과 함께 여동생의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오기로 하셨어요. 겸사겸사 수연이네 애들도 보고 오려고. 태안이랑 예솔이도 자기 사촌들 보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흰 집에서 편하게 술도 마시고 놀려무나. 저와 아내는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저는 상황을 보고 점심 전에 조퇴를 하기로 했어요. 마침 회사가 바쁘지 않을 때라 상사분께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덕분에 저는 일찌감치 가서 아내를 돕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여동생 집에 태워다 주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퇴를 한 것이 제 인생을 뒤바꿔준 신의 한 수였어요. 아직 이 사람 장 보러 안 나갔나 보네. 집에 들어간 저는 현관에 놓인 아내와 어머니의 신발을 보고 아직 2사람이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린 이사를 하며 신식 도어락을 설치했었어요. 그 도어락은 무음 모드를 설정할 수 있었죠. 우린 평소 야근이나 회식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은 아내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잠에서 깰까봐 항상 무음 모드로 도어락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날도 도어락은 무음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와 어머니는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짧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던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머님, 이따 애들 학교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어머님은 집에서 송년회 음식이나 하세요.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서 좀 놀다 들어올 테니까 그 안에 다 끝내놓으시라고요. 애들 학교 끝나면 네 시누이 집에 가야 하는데. 그거야 음식할 거 다 하고 애들 아빠 집에 오기 전에만 가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지금 음식하기 싫어서 빨리 도망가시려는 거예요? 왜요? 음식하기 싫으세요? 저는 선명한 아내와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2사람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내는 어머니께 당당히 송년회 음식을 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건방지게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고서 말입니다. 분명 아침엔 제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하겠다고 했으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아니, 하고 가마. 그럼 되지. 진즉 그러셨어야죠. 그리고 어머님, 저번에 식구들 아침 차릴 때요. 제가 평소랑 다르게 볶음밥에 굴소스 말고 소금으로만 간하라고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차렸다고 했는데 제가 안 만들고 어머님이 만든 거 다 티나게 어머님 스타일로 만들면 어떡해요? 어머님 설마 평소에 가족들한테 제가 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머님한테 다 시켰다고 불만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편한테 까발리려고 그러신 거냐고요? 아니다. 내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었어.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평일에 저 일찍 퇴근한 날엔 애들 숙제하라고 방에 들여보낸 시간에만 청소하고 빨래하라고 말씀드렸죠? 밥도 그때 빨리 차리시라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늑장 부려서 애들이 제가 어머님한테 집안일 시키는 거 볼 뻔했잖아요. 가뜩이나 애들이 어머님만 좋아하는데 그 모습 보고 엄마인 저 더 싫어하면 어머님이 그때 책임지실 거예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부주의하게 나오시면요. 저 그냥 확 이혼해버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은 한 번 파혼도 하고 이혼도 하는 꼴이 되겠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들도 어머님 자식들처럼 이혼 가정 자식 딱지 붙이고 평생 살 테고요. 그 꼴을 기어코 보셔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주말엔 어머님 자의인 척 집안일 싹 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하고 손주들 마음에 멍만 내지 말아다오. 그래, 내가 뭐부터 하면 되겠니? 아우, 진짜 답답하게. 일부러 꿈을 대는 거야, 뭐야? 음식은 뭐 맛을 부려서 만드실 거예요? 장을 봐오셔야죠, 장을. 충격적인 모습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교활하게도 저와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으면서도 노력하긴 또 싫어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었던 거죠. 그것도 저희 어머니 아킬레스건인 이혼을 빌미로 어머니를 겁박하면서 말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제가 이혼당할까봐 아내의 그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시장에 가서 얼른 장부도 보고 오세요. 자요, 여기 10만 원이면 되죠? 솔직히 이것도 좀 드리기 아까워요. 처음에야 애들 봐주는 거 감사해서 100만 원씩 드린 건데 돈은 돈대로 다 받고 제 자리는 제 자리대로 다 빼앗아 가셨잖아요. 결국 어머님이 손해보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이 착하니까 이거라도 드리는 거예요. 모자란 건 어머님 돈으로 충당하시던가요. 육해공 음식 죄다 차려서 대접할 거니까 돈 아끼지 말고 한가득 장 봐오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내 얼른 다녀오마. 아내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 어머니께 그 돈을 던지더군요. 어머닌 군말 없이 땅에 떨어진 그 돈을 주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눈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동이야. 여보, 당신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여긴 언제? 아내와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폐를 준 어머니의 손에서 돈을 낚아챘어요. 그리곤 그 지폐를 쥔 손으로 냅다 아내의 뺨을 후려쳤죠. 놀란 아내는 자신의 뺨을 부여잡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깟 10만 원, 옛다. 내가 주는 깽값이야.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날 남편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한테 감히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감히 우리 어머니 상처 후벼 파서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 나 다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위해줬는데 감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내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그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내는 뻔뻔하게도 억울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하더군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래, 내가 어머님한테 힘술 좀 부렸다. 회사에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만 보면 짜증이 났어.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편하게 사는 어머님은 돈도 받고 가족들 사랑도 듬뿍 받아? 왜 다들 나는 안중에도 없고 어머니만 챙겨? 그래서 분풀이도 하고 싶고 겸사겸사 내 자리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랬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신 자리 당신이 찾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해? 그럼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방전 상태인데 나도 쉬어야지. 어차피 어머님 돈 받고 원래 하시던 일인데 내가 시켜서 하나 그냥 하나 뭐가 달라? 그리고 나도 당신하고 애들한테 관심 받고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애 좀 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거 완전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네. 아내나 엄마라는 존재가 왜 사랑을 받는데?
누구보다 가족을 위하는 존재인 걸 다른 가족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지. 그런데 아내이자 엄마 역할을 노력하긴 싫고 배우만 받길 바래? 그게 무슨 놀부심보야? 게다가 어디 겁도 없이 남의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 먹냐고. 우리 어머니 제멋대로는 당신 배려해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 아들인 나보다 당신 편을 들어주면서 당신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그걸 모른다곤 절대 말 못할걸? 안타깝게도 나도 어머니도 당신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버러지였던 걸 몰랐던 거야. 버러지? 그래, 버러지.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 겁박하던 이혼이라는 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해줄 테니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이미 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는 뻔뻔하게도 버티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인데. 당신하고 우리 애들 옆자리 그리고 내 집. 여기가 평생 부모 옆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던 겨우 찾은 내 자리야. 그렇게 이혼을 들먹이더니 막상 이혼하자니까 싫어? 근데 어쩌냐? 난 당신하고 죽어도 이혼해야겠는데. 당신 자리?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딨어? 다들 치열한 노력 끝에 가족이라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게다가 당신 안쓰러운 과거를 안아주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마음까지 짓밟은 건 당신이야. 그리고 이 집, 바로 그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들어오지도 못했을 집이라고. 재산 분할을 해줄 테니까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여보, 당신 지금 화나서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우선 진정하고 차분하게 우리 대화하자. 어? 당신이 나한테 감정적인 걸 논해? 뭐? 스트레스를 풀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더 함부로 대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감정 쓰레기통이야? 애들 낳을 때도 낳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당신 항상 당신 감정에만 휩쓸려서 주위를 괴롭게 만들었지.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이혼. 당신 회사에서 이미지 그렇게 챙기지? 이따 당신 회사 동료들한테 제대로 실체 까발려주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내 인맥 다 동원해서 당신 실체 내가 어깨까지 낱낱이 까발려 줄 거야. 저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아내를 겁박했습니다. 출세욕이 강했던 아내에게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겁박은 딱 들어맞았더군요. 아내는 결국 엉엉 울며 간단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했죠.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야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의 치졸한 짓거리를 다 당해주셨냐고요? 그깟 이혼이야 그냥 하면 되죠. 저런 인간은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없는 게 훨씬 낫다고요. 나는 과거 나 때문에 파혼했던 너에게 또 이혼이라는 아픔을 안겨주기 싫었다. 게다가 우리 손주들도 나중에 너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무시받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난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니가 불행하면 저랑 애들 행복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동안 까맣게 몰랐어서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제발 두 번 다신 저랑 애들을 위해서 뭐라도 참지 마세요. 아버지란 인간과 중매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큰 죄책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울며 다짐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우리 애들을 그딴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송년회는 당연히 아내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와 아이들을 동생 집으로 보내지 않고 넷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죠. 또한 저는 아직 9살, 8살이었던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앞으론 엄마와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어요. 자세히 이야기해주기엔 아직 아이들이 어렸으니까요.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계속 사는 거죠? 그럼 할머니는 대한이랑 예술이랑 쭉 같이 지내실 거야. 다만 엄마는 엄마 아빠 사이에 좋지 않은 사정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됐단다. 미안해 얘들아. 아니에요 아빠. 어차피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던걸요. 오히려 엄마가 어색하게 자꾸 친한 척해서
저도 예솔이도 불편했어요. 우린 할머니랑 아빠랑만 계속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빵점짜리 엄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틀 뒤인 일요일, 아내가 다시 집에 찾아왔더군요. 급하게 작은 임시 월세집을 구했으니 나머지 짐을 가져가야겠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집을 다시 나가며 저희 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이제 제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서 좋으시겠어요.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넌 참 불쌍한 아이구나. 그때 어머니는 언제 저 자세를 보였냐 하는 듯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내는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에게 일침을 하셨죠. 왜? 난 너한테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는 모질인 줄 알았니? 내가 우리 아들하고 손줄 위해서 꾹 참았던 거지. 이미 너랑 동희가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내가 널 왜 더 참아줘야 하니? 얘, 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처음 나한테 이 집에 들어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도 너 자신이야. 난 그런 네 집을 털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난 진심으로 네가 기댈 수 있는 시어머니이자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그걸 못된 감정에만 치우쳐서 지발로 차버린 것도 너 스스로 아니겠니? 더 이상 네 기분대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려무나. 너 그러다 정말로 네가 한 그대로 세상에게 돌려받을 거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머님이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어디서 훈계예요?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맞아요. 왜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요? 엄마 나빠요. 엄마 빨리 가버려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에게 대들려는 듯 말대꾸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시도는 어머니의 앞을 막아서던 아이들의 말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얼른 가버리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에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봐, 당신이 애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결과가 결국 어떤지. 더 취해지기 전에 이만 가.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결국 터벅터벅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던 아내였을지라도 아이들의 그 말이 아내에게 조금은 상처가 됐던 걸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건 바로 아내가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재산 분할을 했고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자신은 역시 일이 중요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맡아서 키울 자신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순순히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와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로 잠시 삐끗한 적도 있었습니다. 애들은 날 엄마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대체 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하지만 결국 변호사를 통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는 씩씩대며 양육비 지급에 동의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내에 대한 마지막 정도 뚝 떨어지며 저는 아내와 완전한 남남이 되었죠.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처가 식구들은 저에게 단 한 통의 원망이나 사과의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벌써 해가 2번이나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제 여동생은 나중에 아내의 만행을 알고 제게 엄청난 잔소리를 퍼부었죠. 오빠는 대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동생에게 욕을 실컷 먹었고 그 뒤 동생은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 채워주겠다며 전보다 훨씬 자주 저희 집에 놀러오고 있어요. 한편 저는 얼마 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전처의 근황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패션 광고를 주로 맡았기에 자연스레 그쪽 업계에 있던 전처의 소식도 지인들을 통해 들려온 거죠. 그렇게 들려온 전처의 소식은 썩 좋은 내용은 아니더군요. 차장님 전처분 있잖아요.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 바닥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열정을 바친 사람이었는데 인생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역시 사람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인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니까요. 전처는 이혼 후
업무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들에게 풀었던 모양이었어요. 화풀이 하던 저희 어머니가 없어졌으니 다른 대상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더니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만한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러다 전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 무려 대표님이 보는 앞에서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머리와 어깨를 마구 밀쳤다는군요. 행동을 보니 저건 한두 번 저런 게 아니겠다 싶어 그 회사 대표님은 직원들을 불러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처의 악행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님은 이런 일은 본보기 삼아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전처를 강등 조치시켰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 전처는 앞으로의 출세는 꿈도 못 꾸고 근근히 회사에 붙어있기만 바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출세와 일에만 집착하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더니 참 처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와 반대로 우리 가족은 지금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11살, 10살이 된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 사랑이 끔찍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더욱 다정하고 상냥한 할머니가 되어주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한 아들에게 안쓰러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 대한 상처를 알지 못하도록 가족을 지키는 강한 가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또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처는 일욕심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짜증과 화, 그리고 질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다가 결국 스스로를 초라한 길로 이끌게 됐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말처럼 제 전처와 같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잘 다스린다면 자신의 삶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항상 살펴보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앞으로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